나는 김영호 55해를 살아온 남자입니다. 겉으로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죠. 이른 나이에 중소기업을 일으켰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직원에게는 아낌없이 보상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나는 어느새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죠. 남들 눈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내 마음은 자주 공허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해 곁을 지켜준 아내와 자녀들은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정작 나는 가족과 깊이 웃거나 울어본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술이나 여자, 게임 같은 유혹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일만 바라보며 달려왔으니까요. 정도를 걷는다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내 안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나답게 살아야지.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노후를 즐기고 싶다는 갈망이 내 안에서 조금씩 커졌지요. 그날도 점심 무렵 오랜만에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회사 밖을 나섰습니다. 대단한 식당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 있는 작은 백반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 허름한 간판과 몇 개의 테이블, 소박한 반찬 냄새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테이블을 정리하던 여인. 머리는 대충 묶였고 옷차림은 후줄근했으며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단번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왜 저렇게 생기 없는 표정인데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그녀의 이름은 이상희.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 속에 감춰진 깊은 사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공허한 눈빛이 내 안의 빈자리를 건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짧은 목소리, 감정 하나 실리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나는 괜히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반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밥은 뜨겁고 반찬은 평범했지만 내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몇 입을 뜨는 사이 자꾸만 그녀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닦거나 손님에게 밥을 내놓을 뿐 그 어떤 미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세련되지 않아도 어쩐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얼굴이었지요. 김치 더 필요하세요? 그녀가 다가와 묻자 나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잔주름과 수척한 눈빛. 그러나 그 안에서 은근한 아름다움이 풍겨 나왔습니다. 아, 네,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내 목소리가 괜히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김치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괜히 말을 붙이고 싶어졌습니다. 혼자 일하시나 봐요. 네, 뭐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요. 짧게 답하는 말투, 그리고 다시 눈길을 피하는 그녀.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 여인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 불리던 내 삶에 처음으로 찾아온 낯선 충동이었죠. 나는 가게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사람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려는 걸까?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는 그 백반집과 그녀의 모습이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게 다시 그곳을 찾아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내 머릿속에는 작은 백반집의 풍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뜨던 순간보다 무표정하게 테이블을 닦던 여인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성공한 사업가답지 않게 나는 뜻밖의 호기심과 묘한 그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괜히 또 가야 하나.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가게 안은 의외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테이블은 꽉 찼고 그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따뜻했지만 가게의 공기는 어딘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조금 뒤 그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지난번처럼 백반 주세요. 짧은 대답이 오갔고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올려졌습니다. 소박하지만 깊은 맛이 났습니다. 나는 한 숟가락씩 뜨며 그녀의 바쁜 손길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옆 테이블의 아주머니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사장이 혼자 다 한다더라. 원래 남편이 하던 가게라는데 빚만 잔뜩 남기고 사라졌다지 뭐야. 아이도 있다던데 어떻게 사나 몰라. 나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내 안으로 깊게 파고드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과 고단한 움직임이 이제는 이해되는 듯 했습니다. 혼자서 식당을 꾸려가고 아이까지 키워야 하는 처지라니. 차갑다고만 느껴졌던 눈빛 뒤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녀가 내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운영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짧게 잘라내듯 한 대답. 그러나 그 속에는 체념 같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성공과 부를 이뤘지만 공허했던 내 삶이 순간 다른 색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수많은 직원과 협력업체를 돌보며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이 한 여인에게는 쉽게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며 다시 말을 붙였습니다. 혹시 가게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남한테 신세 지는 건 성격에 안 맞아서요. 단호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나는 보았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며 나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을 감추려 애쓰지만 그 미세한 떨림이 진심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이상의 당신이 왜 내 눈앞에 나타난 건지 곧 알게 되겠지. 그날 이후 나는 백반집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빌미로 점심 약속을 피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보면 의아했을 겁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번듯한 호텔 레스토랑 대신 허름한 밥집을 고집한다니 말이죠. 하지만 내겐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이상이라는 여인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은 여전히 차가워 보였지만 나는 그 이면의 고단함을 조금씩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뜸한 시간에 식사를 하던 중 그녀가 잠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게는 오래되셨나요? 예. 원래는 남편이 시작했어요. 짧게 대답했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혼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남편이 작년에 떠났습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저 버티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끝마다 스며든 피로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나는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 밖으로 나와서도 나는 그녀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아이의 양육, 홀로 꾸려가야 하는 생계.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도 그녀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는 늘 회사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거래처의 어려움, 직원들의 고민, 심지어는 시장 상황까지도 분석하고 답을 찾았죠. 그런데 정작 한 사람의 인생 앞에서는 쉽게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과 괜히 상처가 될까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나를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나는 그곳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은 손님이 없네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어야죠. 혹시라도 오는 분이 있으면. 짧은 웃음이었지만 나는 그 미소를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번진 그 한순간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나는 우산을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는 차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이 가까워서요. 그러나 내가 우산을 놓고 나서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그 작은 행동이 괜히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성공한 인생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누군가의 진짜 아픔을 함께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내 삶이 찾아낸 새로운 이유 같았습니다. 비가 그친 저녁,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녀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이상희와의 대화를 들은 날 이후로 나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 자부했지만 그녀의 담담한 한마디에 내 자부심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이제는 그저 버티는 거죠. 그녀가 했던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처럼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야 상처 주지 않고 그녀가 자존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로 살아온 세월, 사람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나는 회사의 거래처 중한식자재 업체 대표를 불렀습니다. 이 근처에 작은 식당 하나 있지? 거기 앞으로 좋은 재료를 공급해줘. 대금은 내가 처리할 테니. 대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예, 사장님, 특별히 아는 곳입니까?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가까운 친척분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그날 이후 백반집으로 들어오는 채소와 고기가 달라졌습니다. 신선한 재료 덕분에 음식 맛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단골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모르는 듯 여전히 점심시간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음식 맛이 달라졌다는 손님들의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다른 날 나는 은행 지점을 통해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가게에 걸려있던 소액 대출의 일부를 익명으로 상환해 놓은 겁니다. 그녀가 그 사실을 알 리는 없었지만 한 달에 내야 할 부담이 줄어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숨이 트일 테니까요. 나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마치 오래된 본능처럼 익숙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직원들이나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상의 신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끌리는 한 여인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예전보다 조금 덜 지쳐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밥이 더 맛있어졌다고 말할 때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만으로도 괜히 뿌듯했습니다. 계산을 하며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가게가 좀 괜찮아지셨나 봅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님들이 조금 더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기운을 부르는 법이죠.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내 작은 손길이 그녀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가게 문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공은 언제나 숫자와 결과로 확인되었지만 지금 느끼는 성취감은 그와 달랐습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누군가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경험. 그건 내 55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기묘한 충만함이었습니다. 이상의 당신이 모르는 사이 나는 이미 당신의 곁에 머물고 있어. 가게의 공기는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신선한 재료가 들어오면서 반찬 맛이 살아났고 국물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밥이 더 맛있어졌네. 예전보다 깔끔해졌어. 사장님, 어디서 비법 배워왔어요? 이상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재료가 좋아진 것 같아요.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자신이 바꾼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게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한동안 믿을 수가 없었고 재료가 바뀐 것도 이상했지만 따지고 들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버겁던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날도 점심 무렵 김영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언제나 정갈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단정한 정장, 여유 있는 발걸음, 그리고 상대를 바라보는 차분한 눈빛. 그런데 그 눈빛이 유독 자신에게 오래 머무는 것 같아 이상희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밥상을 내놓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참 자주 오시네요.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밥이 마음에 들어서요. 따뜻하고 정직한 맛이랄까. 정직한 맛이라니요. 그냥 있는 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죠.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이 이상희의 가슴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준 적이 있었던가. 늘 무표정하다는 말, 힘들어 보인다는 말만 듣던 자신이 정직하다는 평을 들으니 어쩐지 낯설고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영호가 계산을 하며 그녀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지셨네요. 제가요? 네. 예전보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상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던 변화를 이 낯선 손님은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뭐 그냥 요즘은 손님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죠. 영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누군가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자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이상희는 괜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척한 눈빛, 여전히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그날따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정직한 맛이라니 참 이상한 말이네. 혼잣말을 하며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웃음, 짧은 대답, 그리고 무심한 듯 떨리던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생겨난 작은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당신이 웃는 모습을 더 보고 싶소. 이상희의 작은 미소를 본 뒤 나는 자꾸만 그 표정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무표정에 가려진 얼굴에 피어오른 그 짧은 순간의 따뜻함이 내 마음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점심시간이 지난 늦은 오후에 가게를 찾았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을 때라면 그녀와 조금 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사람이 적을 때가 좋더군요. 조용히 밥을 먹을 수 있어서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따뜻한 국을 내왔습니다. 나는 식사를 하며 일부러 천천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 근처에 큰 마트가 있던데 혹시 혼자 장 보러 다니세요? 네. 매번은 아니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요. 무거운 걸 혼자 들고 다니시려면 힘드시겠네요. 그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게 한두 개겠어요. 그냥 버티는 거죠. 그 웃음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나를 더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같이 가드려도 될까요? 제가 차가 있으니까.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할 일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날 이후 나는 종종 그녀의 짐을 들어주거나 장을 함께 보러 가주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놓인 장바구니를 보며 그녀는 몇 번이고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내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쌀포대를 함께 나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잠시 발을 헛디뎌 몸이 기울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가까이 마주한 얼굴, 숨결이 닿을 만큼 짧은 거리.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떨렸습니다. 내 손끝에 전해진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혼자가 익숙했던 방 안에서 낮에 스친 손길과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안 된다는 목소리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외침이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창가에 앉아 담배를 손에 쥔 채 생각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를 다루는 일보다 한 여인의 마음을 얻는 일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문이 조금은 열렸다는 것을. 그날은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갑작스런 빗줄기에 우리는 서둘러 가게로 몸을 피했습니다. 문을 닫자 좁은 공간 안에 습기가 차올랐고 그 사이로 그녀의 젖은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산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내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그칠 거예요. 그러나 빗소리는 점점 굵어졌고 금세 그칠 기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머리부터 닦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그녀는 잠시 머무시다가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칼을 닦는 모습이 어쩐지 애처로우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흐르는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숨결이 가까워지고 서로의 눈빛이 자꾸만 얽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희 씨,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이곳을 찾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밥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러세요? 가진 것도 없고 상처뿐인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냥 좋습니다. 말이 끝나자 내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닿았습니다. 짧은 순간 그녀는 몸을 움찔했지만 곧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머리칼에서 은은한 향기가 스며왔고 떨리는 어깨가 내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에 울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끝내 나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내 품에 기대며 작은 떨림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꼭 안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가게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작은 방에서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 가득한 손길이 오갔습니다. 옷자락이 스르르 흘러내릴 때 그녀의 낮은 신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부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끄럽고 간절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는 만큼만 천천히.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와 뜨거운 호흡이 뒤엉키며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잠시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긴 숨결 끝에 그녀는 눈을 감고 내 품 안에서 떨리며 속삭였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는 그녀를 더 깊게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올 때 작은 식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품에서 숨 고르던 이상희는 금세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곧바로 팔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상희 씨, 후회하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해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혼자 버티며 살아온 자존심이 오늘의 선택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를 낸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혹시 내가 돈 때문에, 도움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닐까 싶어서. 나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혹시 그녀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상희 씨, 내 도움은 계산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웃기를 바랄 뿐이요. 그녀는 그제야 나를 바라보았지만 눈가에는 아직 불안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녀를 도왔고 그녀는 고마워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경계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 앞에서 웃으면서도 혼자 있을 때면 긴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불안을 느끼면서도 쉽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지만 한 여인의 마음을 설득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녀가 진심을 믿어줄까? 이 질문이 매일 나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불쑥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나는 한참 동안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소. 그냥 당신이라서.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미세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도 일시적인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55해를 살아온 끝에 처음으로 만난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희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불안을 덮어두고 억지로 끌어안기보다는 묵묵히 곁을 지키며 진심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녀 곁에 서고 싶다는 걸. 며칠간 이상희는 나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가게에 찾아가면 평소처럼 맞이했지만
예전처럼 눈길을 오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담담했으나 내 마음은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가게 뒷골목에서 그녀가 전화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네, 이번 달까지만 밀어주세요. 아이 등록금이라도 마련해야 해서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절망적인 표정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 길로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빚 일부를 내 이름 대신 다른 법인 계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분명히 숨통이 트일 만큼 이게 내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가게 문 앞에서 나를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하셨어요? 나는 태연한 척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행에서 그러더군요. 상환이 일부 처리됐다고.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의심과 고마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상혜 씨, 혼자서 다 짊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갚을 능력도 없는데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해서.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너질 듯 애써 참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손수건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그날 밤 그녀는 끝내 마음의 벽을 내려놓았습니다. 좁은 가게 뒷방, 작은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당신께 기대도 되는 건가요? 나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내게 몸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서로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처음의 서툰 떨림과 달리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했습니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그녀의 어깨가 드러났을 때 나는 속삭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그녀는 부끄러운 듯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너무 오랜만이에요. 뜨거운 입맞춤이 이어졌고 손길은 조심스레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고 낮은 신음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나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그녀를 품에 가득 안았습니다. 시간은 길게 늘어지고 온몸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이 녹아내리고 남은 건 서로의 진심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내 품에서 힘없이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살고 싶네요. 이제는. 나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살아갑시다. 끝까지. 두 번째 밤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마음과 몸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자 공기 속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희는 내 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장님, 아니, 영호 씨. 그녀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낯설면서도 따뜻한 울림이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저 무섭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오래 갈 리 없을 것 같아서. 당신은 가진 게 너무 많고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시오.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당신 가족은요? 아내와 아이들은 그들이 알게 되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은 끝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나는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이미 형식적이었지만 명분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시선 역시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후회하지 않겠소. 내 진심이 담긴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약속할 수 없어요. 다시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나는 대답했습니다. 약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처럼만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 더 열심히 매달렸고 나는 여전히 뒤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가끔 눈길이 마주치면 짧은 미소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불안과 책임, 설렘과 후회가 얽힌 관계. 명확한 결말은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는 것. 그녀는 내 안에 공허함을 채워주었고 나는 그녀의 삶에 작은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가게에 불이 꺼진 뒤 혼자 앉아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그 모습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상해 씨 언제까지라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뜨거운 순간들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